안녕하세요. 박지숙의 마인드 힐링 시간입니다. 바야흐로 인생 100세의 시대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기본이고 좀 더 멋지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열풍이 뜨겁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관리하고 생활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같은 연령대라고 해도 천차만별의 삶의 질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우리의 생활을 좀 더 건강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관리 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영광이죠.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미국에서 기능의학과 기능신경을 전공하고 한국에서는 밸런스 브레인 센터라고 해서 두뇌 기능이 약간 문제가 있는 뭐 발달 지연을 겪고 있거나 혹은 뭐 ADHD처럼 약간 요새 문제가 되는 많은 아이들을 운동으로 해서 치료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기능의학도 공부하시고 그 밸런스 브레인의 대표 원장으로도 활동을 하시면서도 또 이렇게 개인 방송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게 그 바쁘신 와중에 어떤 계기로 그 개인 방송을 시작하셨을까? 네, 정말 궁금했거든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우습게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77세세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건강 정보를 익히시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뭐 이게 좋느냐, 이걸 먹어도 되느냐, 뭐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면서 제가 어머니가 보시는 이제 정보들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올바르지 않은 정보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정보들을 보고 제가 이렇게 개인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좀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취미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구독자들도 많이 늘어나서 요새는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그 어머니에게 바른 그 안내를 해드리고 싶어서 시작한 것이 이렇게 일이 확대도 되었군요. 근데 아까 처음에 이제 선생님께서 기능의학을 전공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아직 기능의학이라는 것이 조금 생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기능의학인가요? 기능의학에 대해서는 뭐 접해보신 분들도 있고 좀 생소하신 분들이 제가 볼 땐 대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의학은 마치 비유를 하자면요. 밤에 도둑이 문을 확 열고 들어오게 되면 그 도둑이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뭐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일 수도 있고. 근데 도둑이 뭔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놓고만 해요. 이게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을 딱 열어봤는데 누구지? 라고 했는데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아까 약간 약 올리는 것처럼. 그래서 기능학은 약간 내가 증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뭔가 그 원인들이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규정하거나 증명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뭐 MRI나 CT를 찍어봐도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혈액 검사를 해봤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고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시민성 문제라든가 혹은 이건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이거는 당신의 머리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들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질환이 어떻게 보면 생기는 스테이지들이 있는데 그 질병이 생기는 그 시점이 아니라 질병이 생기기 전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파악하고 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저도 그 병원에서 근무할 때 이제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심리를 치유하는 직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도 가장 많이 오셔가지고 어떤 고통을 토로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병원에 가면은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난 너무 이런 데 통증이 있고 이런 데도 아프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괴로워하는데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고 그냥 단순히 그냥 신경성입니다. 스트레스성입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답답해서들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데 관심을 갖다가 보니까 또 우리 닥터 대리님이랑 같이 또 공부도 많이 제가 또 배우고 같이 스터디도 하고 이러다 보니 또 인연이 된 것 같은데요. 그 기능의학을 이제
접하다가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의 몸과 마음을 좀 더 유기적으로 하나의 연결체로 보는 그 관점이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어떤 멋진 콜라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네. 그런 점에서 그 기능의학의 어떤 치료를 하는 접근 관점, 네, 치료의 원칙 기본이 있다면 뭘까요? 기본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하기 전에 아까 네. 이제 좋은 말씀하셨는데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이제 콜라보를 하는 게 사실은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서양학을 좀 하시고 전공하시는 분들은 뭐 이게 사람들마다 왜 체질이 있고 사람들마다 이게 달라. 네. 왜냐하면 생략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 투과되는 과정 다 사람들마다 똑같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다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그거에 따라서 뭐 약을 만들고 맞습니다. 예, 균일하게 처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체질이라고 하거나 혹은 사람들마다 개별화된 네. 것을 아주 좀 무시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유전자 연구들이 많이 네,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유전자 연구들을 밝혀보다 보니까 유전적인 돌연변이는 아니지만 사람들마다 뭐 예를 들어서 눈의 동공색이 다르거나 혹은 눈썹 색깔이 다르거나 혹은 피부색이 다른 맞습니다. 것처럼 제가 대사하는 과정들도 사람들마다 다 다른 맞아요. 거예요. 그 똑같이 저랑 이제 가서 이제 햇빛을 쐬면서 이제 막 산책을 하는데 그래서 제 집소장님이라고 하면 되나요? 네. 집소장님께서는 뭐 비타민 D를 막 100%, 뭐 혹은 200% 이렇게 합성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뭐 30%, 20%밖에 합성을 못 한다고 하게 되면 사실 사람들마다 그런 개별적인 맞아요. 차이를 분명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밝혀지게 돼서 사람들마다 이런 개별차가 있고 이 개별차를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네. 중요한 관점을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때 기능의학은 이런 개별차에 대한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네. 전체를 보려고 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뭐 내과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그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의 활동이라든가 뇌의 어떤 신경과적인 문제와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뭐 전문적인 과정은 좋긴 하지만 너무 이렇게 국서적으로 보기보다는 네. 좀 전체적으로 전체론적인 관점으로. 관점에서 보는 게 저는 기능학에서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 정말 저도 너무 깊이 공감하는 게 아니 혈압만 하더라도 어떻게 전 세계인이 120에 80이 표준이 되어야 네. 되는지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 이상한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까 비타민 D도 예를 들어 주셨지만 뭐 비타민 D다 하면 뭐 하루에 섭취량이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맞아요. 네. 저도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비타민 D가 합성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기존에 보다 비타민 D의 복용량을 훨씬 더 많이 늘렸죠. 섭취하죠. 네. 그럼요. 네. 그랬더니 이제 컨디션도 훨씬 좋아지는 네.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선생님 개인 방송을 보다 보면은 정말 많은 이제 구독자들이 계시고 네. 많은 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실 텐데 정말 건강에 대한 상식도 상당하시지만 다양한 분야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여러 이제 동영상 올린 거를 저도 이렇게 봤는데 어떤 동영상 같은 경우는 뭐 100만 부, 200만 부 이렇게 히트를 친 것들도 있던데 대중들이 사람들이 어떤 거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으세요? 아, 유튜브는 해보니까요. 네. 약간 좀 보통 이제 전문성을 가지신 의사분들이 야, 이거는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고지식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약간 이게 이래? 막 이런 식으로 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좀 네. 과장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대중들한테 많이 인기를 얻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영상 올린 것 중에 좀 인기 있었던 영상은 뭐 운동을 굉장히 간단한 걸 하는데 뭐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청년이 네. 갑자기 일어났다라고 하니까 오. 네, 그게 이제 좀 뭐랄까 혹하는 부분들이 네.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두뇌를 특별히 재활시킬 수 네. 있는 운동이 있어? 아. 뭐 저희가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신체 운동이라든가 혹은 다이어트를 위해서만 생각하지 두뇌를 위해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운동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조차도 할 수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소개를 드렸던 게 인기를 끌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그것도 뭐 과일에 대해서 인터넷에 보면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뭐 공복에 사과 한쪽은 네, 정말 뭐 금이라고. 금사가라고 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믿어왔었는데
저는 과일이 좀 약간 다르게 보셔야 돼요. 과일이 무조건 좋기 때문에 막 무한정으로 먹는 게 아니라 네. 과일을 좀 제한해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뭐 저는 술을 안 먹고 과일을 많이 먹는데 뭐 병원에 갔더니 지방간이 생겼어요 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그게 또 과일과도 많이 연관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알려드린 영상이 많이 관심을 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씀 주셨듯이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이 가장 그 고통받고 있는 뇌에 관한 영상이라든지 네네. 혹은 지금 기존의 상식을 네. 파격적으로 조금 깨는 관점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얘기를 끌으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닥터 데니님이 보시기에는 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건강의 어떤 부분을 가장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것 같으세요? 아, 나이가 들면 참, 예,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모든 게 줄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성 호르몬도 줄고, 네. 성장 호르몬도 줄고,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저희 신체 기능들이 저하되게 되는데, 근데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가장 전 중요한 건 뭐 뇌에 제가 관심이 많이 있다 보니까, 뇌 기능을 사실은 가장 좀 네. 우선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하는 게 저의 이제 관심사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뇌 기능과 관련돼서 뇌에 어떤 것들이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봤을 때 뭐 염증 반응이라든가 혹은 뇌와 관련돼서 뇌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이라든가 운동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이제 뇌 기능이나 여러 가지 대사 과정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평상시에 먹던 뭐 20, 3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식사를 해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게 될 수도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양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요약을 하면 네. 뇌와 관련이 있긴 하는데 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 염증 반응이라든가 그리고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운동, 활동과 네.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영양소들이 저한테 좀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부분들을 네네네. 좀 고려해 보시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뇌의 재활 훈련, 뇌를 관리할 수 있는 이제 훈련법이라든지 그 뇌 기능을 증진할 수 있는 뭐 영양소 네. 혹은 또 이제 뭐 식이요법이라든지 영양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게 1회에 저희가 끝날 수 있을 내용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요번에는 그 시니어분들이 아무래도 네. 이제 주 시청자 여러분들이니까 제일 관심이 많으실 게 이제 말씀 주셨듯이 지금 뇌 기능일 거라는 네. 거죠. 아까 말씀 주셨듯이 모든 이제 나이가 들수록 감소를 하는데 보통 지금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들은 이제 근육이 감소될까봐 막 되게 네. 걱정하시고 네. 머리 모발이 감소될까봐 걱정하시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아웃핏에 대한 네. 관심이 사실은 더 많으시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거보다는 그거를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근본적으로는 사실 뇌 기능이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현대인들이 정말 가장 많이 그 발병하는 병 중에 하나가 또 하나는 이제 치매. 네.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은 뇌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염증 이야기도 하셨지만 네. 그 현대인들이 이렇게 치매가 많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요즘 세상이 너무 이제 과격하게 변한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 생각해요. 근데 이제 과격하게 변한 게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라고 볼 수 있는데, 뭐 혹은 심지어 저희가 쓰는 스마트폰도 네. 뭐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뭐 실리콘밸리에 뭐 진짜 돈 많은 뭐 백만장자들은 아이들한테 뭐 스마트폰을 안 준대요라고 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런 급박하게 바뀐 여러 가지 자극들이 사실은 저희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모르는데, 그 자극들이 그냥 단순히 저희가 쓰는 도구뿐만 아니라 저희가 먹는 음식에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없던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그럼요.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넣는 첨가물들이 뭐 연마다 뭐 몇만 개씩 만들어서 네. 쏟아져 나오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고 이게 뭐인지도 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극들에 저희는 사실 유전적으로 네. 우리는 유전적으로 그런 변화에 급격하게 대응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몸들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네. 그런 변화들이 여러 가지로 뇌에 혹은 저희 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치매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먹는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네네. 저는 좀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바꿔 얘기하면 어쨌든 외부 자극, 부정적인 그 스트레스네요. 그렇죠. 먹는 것도 외부에서 우리가 섭취하는 그 어떤 화학적인 스트레스고. 네. 그다음에 또 현대인들은 잠시의 쉼도 없이 네, 늘상 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보니까 정신적인, 화학적인 이런 외부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큰 치매의 네. 원인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 치매가 걸리기 전에 사실은 하루아침에 뭐 그 다음날 뚝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죠. 이런 전조 증상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를 우리가 잘 캐치하고 있으면 될까요? 대부분은 치매 전조라고 하시게 되면 뭐 기억력과 관련돼서 이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뭐 기억력과 관련된 네. 문제가 생기면서 네. 치매를 이제 발병하니까. 근데 이제 치매의 전조부터 시작을 해서 그 발병의 전 스테이지를 보게 되면 네. 어떤 분들은 뭐 3년 혹은 5년, 10년 사람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기억력이나 인지 과정은 사실은 이미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된 네. 상태에서 이제 발생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깜빡깜빡하는 것과는 다르게. 근데 보통 치매 전조라고 해서 뇌가 기능이 안 좋아지게 되면 뇌의 속도가 느려져요. 뇌 처리 속도가. 그 예전에는 막 빨리 뭔가 일들을 잘 이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잘 안 된다거나 혹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네. 아니면 그걸 하기도 좀 힘들고 그리고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관여돼서 예전에 멀티태스킹도 뭐 아무 문제 없이 맞아요. 했었었는데 지금은 네. 뭐 하나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 것들은 뭐 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래서 뇌 처리 속도가 일단 느려지는 부분들이 일단 첫 번째 전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뇌의 처리 속도가 느려질 뿐만 아니라 뇌가 멍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뇌 피로도가 굉장히 가중되는 거예요. 그 뇌 피로도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뇌가 멍한 상태고 그냥 멍 때리는 게 그런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도 피곤이 안 풀려요. 네, 계속 잠만 오게 되고 뭔가 이제 계속 수면에 대한 네. 욕구는 있는데 그걸 해도 뭔가 정신이 맑지 않고 뭔가 멍한 상태를 격조를 하는 것들이 치매의 전조라고. 그러니까 안개 낀 것 같은 그렇죠. 그래서 현상을 브레인포그라고 얘기하죠. 저희가 보통 예. 얘기하는데 그래서 치매 스테이지를 본다고 하면 치매가 실제로 진단할 수 있는 그 진단 기준에 맞는 치매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경도인지 장애, 우리가 네. 경도인지 장애라고 네. 해서 경도인지 장애로 검사를 해서 뭐 인지의 뭐 기억력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라고 하는 그 단계뿐만 아니라 주관적 인지 장애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증상은 있는데 뭔가 경도인지장애 검사를 해본다거나 뭐 치매와 관련된 검사를 해보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뭔가 뇌가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피곤하고 내가 깜빡깜빡하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주관적 인지장애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리 속도가 낮아지고 그리고 뇌가 계속 피곤한 것들이 치매의 이제 대표적인 전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나는 저거 다 해당하는데 이러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멀티태스킹이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는 뭐 운전하면서 음악도 듣고 뭐 또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고 내비게이션도 보면서 길도 찾아가고 이게 막 다 됐는데 지금은 막 뭔가 내비로 길을 찾아갈 때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음악을 끄게 되고 말 시키면 막 짜증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거랑은 좀 다른 문제, 노화랑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노화가 진행되는 단계에 우리 모두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노화가 진행 단계에 당연히 뇌도 노화를 같이 그쵸. 겪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단계에서 유전적인 뭔가 요인들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치매의 형태로 뇌가 퇴화되는 네. 그 길을 가고 계신 분들이 나눠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내가 이 길을 갈지 아니면 이 길을 갈지가 굉장히 네, 중요한 거죠, 네. 사실은.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한번 아버지가 그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약간 그 뇌에 어떤 이제 그 딱 자극이 오면서 성격이 그때 감정적으로 되게 기복이 심해지고 변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제가 보면서 이거를 잘못 관리하면 이런 감정 컨트롤이나 이게 뭔가 이렇게 이상적으로 나올 때 잘못 관리하면 이것도 치매의 전조 증상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치매랑 그러면은 그냥 건망증이랑 어떻게 달라 이러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망증이라고 하면 제가 깜빡깜빡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교회 간다라고 해가지고 막 옷 차려입고 교회 가방 들고 이렇게 가는데 집을 나가는데 교회 가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가방을 어디다 두지? 덧지라고 이제 막 이렇게 네. 보니까 뭐 이제 옷 갈아입으면서 옷걸이에다 걸어놨다거나. 네, 네, 그래서 네. 건망증은 사실은 복잡한 사회생활을 하는 현대인들한테 너무나 이제 많은 입력이 오다 맞아요. 보게 되면 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네, 인풋들이 너무 많아지게 맞아요.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 처리 속도가 느려지거나 혹은 제가 계속 휴식을 취해도 뇌의 피로가 감소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있다고 하게 되면 그 건망증은 치매로 갈 수 있는 건망증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회를 갈 때 가방을 어디다 두는지 잊어버린 거는 건망증이고, 네네네. 그냥 나왔는데, 내가 어디에 가려고 나왔지?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는 이제 네. 치매인 것 예.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달리 보면 그 너무나 많은 정보 속에 사는 그 인풋만 계속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약간의 건망증은 좀 필요하겠네요. 네네네. 뇌 휴식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네. 이제 좀 비워내는 것도 네, 있고 좀 맞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네. 아까 이제 그 선생님께서 그 치매의 원인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그 어떤 외부적인 스트레스, 뭐 식욕, 먹는 거,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도 같이 얘기해 주셨지만 염증 물질들이 다량으로 그로 인해서 발생된다라고 해 주셨잖아요. 그 염증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네.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염증이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뭐 감기 걸려서 기관지가 뭐 염증이 그렇죠. 걸렸다. 뭐 요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음식을 먹어서 염증이 생겨? 뭐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일반인들은 고려를 못 하시는 것 네. 같은데 염증이라 하면 뭐 단순히 내가 정말로 나쁜 것을 먹거나 아니면 그 염증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제가 특별히 뭔가를 했을 때 그러니까 발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염증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서부터 이제 일어나게 돼요, 사실은요. 왜냐면 뭐 저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아인슈타인은 뇌를 100% 쓰고 일반인들은 뇌를 맞아요. 10%밖에 못 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뇌를 10% 쓴다라고 하는 거는 뇌의 어떤 자발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는 부분들만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자발적 통제라고 하는 거는 제가 소장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제스처를 네. 하고 뭔가 소통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 그리고 제가 운동 활동을 하는 것이 자발적 통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 이제 비자발적 통제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있어도 제 위장관은 그거에 맞춰서 활동을 해서 그렇죠. 혈액순환을 네. 공급해주고 뇌가 활동이 계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공급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비자발적 통제인데 네. 비자발적 통제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비자발적 통제가 대부분 뇌가 하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면서 뇌가 처음에는 완벽한 형태로 이제 완벽한 형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연결들이 된 상태로 태어나는데 저희가 이제 뇌가 처음에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가지치기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네. 이런 것들을 잘라주는 역할을 해요. 그 저희도 이제 과수원에서 과수를 재배를 네. 할 때 네. 경작을 할 때 이제 과수에서 좀 그쵸. 이제 안 좋은 것들은 잘라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충실하게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이 제가 부모님이 아이의 뇌에 가위를 들고 가서 머리 잘라주는 것처럼 잘라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뇌에서는 사실 염증 반응을 통해서 이 가지치기라는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재생하고 재활하고 복구하는 활동을 계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뇌 발달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염증 반응이 태어나서 성장기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염증 반응들이 당연하고 그게 재생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건데 불필요하게 염증 반응을 가속화시키는 원인들이 사실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관련돼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산패된 기름이라든가 그리고 특히나 제가 이 부분은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든가 혹은 기생충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 몸은 이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서 공격에 방어하려고 항체를 만들기도 하고 싸우게 되죠. 근데 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의 그 정체를 판별할 수 있는 저희 면역 시스템은
이 아이의 DNA 구조라고 하는 아미노산, 즉 단백질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네. 얘가 적인지 악운인지를 판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먹는 음식 단백질에 제 면역계의 문제로 인해서 이 면역계가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많죠. 이 음식에 반응을 해서 뭔가 만들어진 항체가 이 음식과 잘 구별되지 않는 신경세포들을 공격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에 이제 최근에 나온 연구들을 보게 되면 뭐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라든가 타우 단백질 변성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왜 단백질이 변성이 되는 거죠? 네, 그 이 단백질이 재생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단백질이 염증 반응을 통해서 재생하는 형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네. 제 몸의 면역계가 좀 과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음식 단백질에 의해서 신경세포들을 공격하게 되면서 이런 단백질 변성에 대한 부분들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게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조금만 더 쉽게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음식 현대인들이 음식 먹고 뭐 알러지 반응, 아나팔라시스를 일으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것도 일종의 어떤 과도한 염증이 이제 스트라이크를 일으킨 반응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러지는 즉각적인 반응이긴 한데 네. 사실 이게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이런 반응들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네. 그래서 뭔가 피부 알러지가 일어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제 몸속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어나는 거죠. 근데 단순히 좀 장이 뭐 먹으면 뭐 예를 들어서 이상한 음식을 네. 먹게 되면 변비라든가 뭐 설사에 대한 것들을 한다거나 제가 약간 뭔가 피로도 있고 뭔가 만성 질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사실은 제 뇌에 있는 뇌세포들이 그렇게 변형이 되고 네. 있는지를 사실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안 좋은 식이요법, 안 좋은 생활 습관, 뭐 부정적인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네. 나의 몸에 작용을 한다는 거죠. 염증 작용으로. 맞습니다. 근데 그 염증 작용이란 것이 어느 한 군데만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뇌가 될 수 뇌에도 일어나는 있고 거죠. 장이 될 수도 있고 뭐 관절이 될 수도 네. 있고. 그러니까 그 염증이 일어나는 곳이 이제 우리가 질병이라는 것으로 발현이 되는 네네네. 거다. 이렇게 이해를 네. 하면 조금 네. 더 쉽게 잘 쉬우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네네. 그럼 이제 사실 이런 염증 물질들이 뇌에서 일어나면 치매도 되고 또 우울증이나 어떤 현대인들의 그런 공황장애 이런 거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사실 되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닥터 대님께서 이 염증을 딱 탈출할 수 있는 염증 탈출 노하우를 알려주신다고 해가지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번 공개해 주시죠. 네, 염증이라고 하게 되면 그 염증을 유발하는 것들이 음식 단백질 말씀드리긴 했는데 음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 몸에서 여러 가지 뭐 해독도 일어나고 대사 과정이 일어나면서 활성산소라고 하는 나쁜 물질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나쁜 물질들이 쌓이게 되면 제 몸에서는 또 이 나쁜 물질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항산화제라고 하는 네. 좋은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산화가 되지 않도록 그쵸. 방어하는 거죠. 네. 그래서 활성산소라고 하는 여러 가지 나쁜 물질들과 항산화제가 균형을 맞게 되면 사실 제 몸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염증 반응들을 제가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데 활성산소가 너무 많거나 그러니까 이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뭔가를 계속적으로 먹고 계시거나 아니면 제 몸에 항산화제라고 해서 이런 나쁜 물질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물질들이 부족하게 되면 너무 부족하거나. 네, 염증 반응이 과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항산화제와 관련된 음식들을 좀 더 추가로 먹는 방법들도 사실은 시기적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고요. 그리고 활성산소를 좀 더 많이 유발할 수 있는 음식들을 제한하는 것도 사실은 그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염증 탈출법의 가장 기본은 나쁜 음식, 그 활성산소를 만들 수 있는 나쁜 음식을 줄이고 네네. 그다음에 항산화 기능을 올릴 수 있는 항산화제를 많이 드시라. 그렇죠. 이거죠. 맞습니다. 핵심은. 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활성산소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거는 나쁜 음식이야. 이제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럼 항산화제를 많이 부팅시킬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항산화제는 보통 채소나 혹은 야채에 있는 뭐 폴리페놀이라든가 그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성분들이 네. 가장 많은 항산화제로 각광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항산화제를 통해서 뇌 염증 반응도 없앨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항산화제들이 제 몸에 필요한 만큼 먹으려고 하면 정말 엄청난 양의 그렇죠. 네, 채소를 먹거나 엄청난 양의 뭔가를 드셔야 되는 거죠, 식이로는. 그래서 네. 저는 만약에 정말로 내가 뭔가 나쁜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제 몸에 증상이 있다고 하게 되면 항산화제 같은 물질들은 제가 먹는 식이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 뭐 항산화제로 대표적으로 알려지는 영양제들이 뭐 레스베라트롤이라든가 뭐 아시는 비타민 C라든가 네. 뭐 비타민 E라든가 혹은 뭐 글루타치온이라든가 그런 항산화제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들도 좋은 네.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또 우리 닥터 데니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뇌를 10년은 더 젊어지게 할 수 있는 운동법이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네. 네, 어떤 걸까요? 사실 저희가 활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게 되면 BDNF라고 하는 뭐 신경 가소성을 네. 일으킨다고 해서 이제 신경이 좀 더 잘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분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보통 보게 되면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뇌 자발적인 통제 기능 외에 비자발적인 통제 기능을 하는 그 기능들이 아주 네, 많은데요. 네. 그게 사실은 제가 먹고 마시고 소화하고 그리고 싸고 뭐 네. 이런 대부분의 능력들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배변하는 활동들도 뇌 기능들과 굉장히 많이 관련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나이가 들게 되면 나이가 이제 드셔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변을 보러 갔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긴장하게 되면 잔뇨감이라든가 네. 소변을 자주 보고 싶잖아요. 근데 사실 평상시에는 저희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뇌가 안 좋아지게 되시는 분들 보게 되면 잔뇨감들이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변을 보고 왔는데 계속 뭔가 이게 찝찝한 거죠. 계속 또 보고 싶고. 그리고 소변을 보러 가서 제가 남자분들한테는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이제 공중 화장실 가게 되면 남자분들 소변기에 이렇게 네, 딱 서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한참을 서 있는데도 소변을 못 보세요. 아이고 세상에. 예, 그래서 소변을 보려고 제가 자리에 앉거나 딱 섰는데 소변을 보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뇌가 그 통제를 잘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럴 경우에는 사실 연세가 드셔서 전립선 기능이 떨어졌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거 이상으로 뇌의 기능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네. 그래서 말초의 뭐 예를 들어서 전립선이나 네. 혹은 위장이라든가 혹은 장이라든가 말초의 구조적인 장기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장기를 직접 조절하는 건 사실은 뇌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뇌의 그 비자발적인 통제 기능들이 얼마만큼 저하되냐에 따라서 저의 삶의 질이 네.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비자발적인 통제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운동을 저는 모든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네. 운동들을 좀 알려드리긴 했거든요. 그래서 치매 걸리신 분들이 그 비자발적인 통제가 잘 안 되니까 그렇게 대소변 실수도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 저작 운동에 대한 것들도 안 돼서 네. 음식을 삼키는 것조차도 힘들게 네, 되거든요. 세상에. 네. 그러면 그 운동법이 뭔가요? 네, 운동법은 사실 굉장히 간단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 운동법은 사실은 대부분은 이제 어지럼이 있거나 네. 뭔가 제가 뭐 조금만 움직이면 멀미를 잘 안 되거나 그리고 자극이 센 뭔가 자극을 받게 되시면 제가 이렇게 약간 구토가 유발하는 것처럼 네. 그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면 보통 대부분 이비인후과 가셔서 뭐 전정신경이라고 해서 제 어지럼을 검사하죠. 예, 네. 어지럼에 대한 부분들을 검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 관련된 이제 운동들을 처방해서 전정 재활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알려지기는 전정 재활 운동이라고 알려졌지만 전정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몸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런 인풋들을 다 뇌에다 전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제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 그 환경이 변화한 거에 따라서 제가 보는 것이라든가 듣는 것이라든가 모든 것이 달라질 그쵸. 텐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신경계들이 제 몸을 통제하는 비자발적인 기능들과 굉장히 밀접하고 타이트하게 연결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전정재활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 운동을 하시게 되면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좋아지겠는데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굳이 제가 이제 시범을 보여드릴 때는 제가 손가락 같은 거를 들고 이제 시범을 보여드리긴 네. 하는데 뭐 손가락이지 않아도 되고요. 뭐 스티커 같은 걸 붙여놓으시거나 아니면 벽에다가? 그렇죠, 벽에다. 아니면 글자 같은 걸 보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1번 카메라 보이는데 네. 1번 카메라 이제 1번 숫자를 보고 네. 제가 고개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돌리는 걸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고개 운동을 한다고 하면 그냥 대부분 이제 고개만 이렇게 돌리시잖아요. 고개를 돌리는 게 아니라 눈은 정면을 주시한 채로, 네, 정면을 주시한 채로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네. 분들은 아예 고개를 돌릴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돌리게 되면 얘가 자꾸 흔들려 보여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고정된 물체를 보고 제가 고개를 움직여도 네. 제가 정면을 주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뇌 능력이 그 비자발적인 통제와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럼 첫 번째 어떤 뭐 손가락이 됐든 뭐 스티커가 됐든 물체가 됐든 하나를 고정한 후에 네. 고개는 좌우로 돌리되 네. 시선은 이 손가락 그쵸. 스티커를 고정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물체가 흔들려 보이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해서 제가 이게 너무 빨리 하게 되면 네. 얘가 흔들려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흔들려 보이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해서 이걸 좌우로 30번 정도 하시는 거예요. 30번 좌우로 천천히 30번. 네, 천천히 30번 정도를. 그럼 이제 어떤 나의 시신경과 연결된 네. 나의 뇌 기능이 같이 향상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나의 뇌를 네.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네. 운동법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하나 또 네. 보내주실 방법이 있을까요? 네. 하나 더는요. 이 좌우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상하로 하는 부분들이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이 상하로 하는 운동은 이 뇌의 비자발적인 통제 기능들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예를 들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좀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자세가 이렇게 굽어지시는 그쵸. 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자세가 굽어지면서 사실 시각계의 변형도 같이 오게 되는데 그리고 특히나 이제 파킨슨씨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보통 잘 안 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잘 안 돼요. 앉은 상태에서. 근데 앉은 상태에서 일어나려고 하면 제가 무게중심이 이동돼야 되고 네. 그 무게중심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어야 네, 되는데 네. 파킨슨씨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서 계실 때도 약간 제 무게중심이 뒤에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동을 하려고 하면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뒤로 움직여요. 그러다가 한 번 움직이게 되면 막 달려가는 것처럼 달려가게 되죠. 그래서 뇌가 안 좋아지게 되면 제가 실질적으로 제 몸의 무게중심은 여기 있다 할지라도 제가 마치 뒤에 있는 것처럼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게 균형이 깨져서 균형이 그런 깨지는 거예요. 거죠. 네. 그래서 제 몸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제 몸이 이동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천장을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밑을 바라보게 되고 위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시각계의 변화라고. 그렇죠. 시각계의 하시는 변화들이 거예요?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들이라든가 비자발적 통제 기능을 좋게 하려고 하면 아까 똑같이 물체를 보신 상태에서 이거를 좌우로 하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하게 되는 겁니다. 위아래로. 위아래로. 예, 그래서 위아래로 하다 보면 네. 위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아래로 하는 거는 막 불편해 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한쪽이 안 되는 방향이 있어요. 네. 그럼 그 안 되는 방향이란 것들 조금 더 하셔도 되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아까 좌우 30번 하셨던 것처럼 위아래 30번 하는 거를 반복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를 하실 때도 시선은 여기 고정하고 그렇죠. 네. 고정하고 그러니까 그 고개만 그렇죠. 위아래로. 네, 정면을 주시한 채로 고개만 위아래로 움직이시는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럼 좌우로 30번, 그다음에 상하로 또 30번, 그다음에 내가 또 조금 더 안 됐던 부분을 좀 추가해가지고. 좀 더 추가해서 그 방향을 더 하실 수 있고. 그럼 이렇게 두 가지 운동을 하시면 그러면 나 아까 말한 전립선이 좋아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네, 물론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들은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 비자발적 통제 기능뿐만 아니라 최근에 나온 논문들을 보게 되면 네. 이런 비자발적 통제 기능들과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런 전정신경의 기능이 사고, 인지, 기억력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네. 이제 연관돼 있다라고 얘기를 네. 해요. 그래서 네. 제 몸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움직여서 제 카메라를 보고 있던 게 제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왼쪽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의 기억이라든가 공간인지라든가 그런 것들과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근데 노인분들은 이제 그런 기능이 떨어지게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 기능들이 바로 다음날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그럼요. 꾸준히 해서 내가 저하된 것만큼의 여러 가지 그 손상을 회복할 수 있는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서서히 좋아질 수 있고 그런 피드백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네. 이거 했더니 뭐 갑자기 집중이 잘 되고 네. 뭐 공부하는 데도 좀 도움이 많이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네. 이제 우리
그 강의 시간에 네. 요가를 하거나 뭔가 네.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기 전에 꼭 네. 이거 손가락 그 시신경 운동 아, 같이 네. 하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안내를 드리는 게 네. 아이들에게 네. 시험 보기 전에 아, 공부하기 전에 집중력을 네. 기르기 위해서 꼭 가르쳐주고 온 식구가 같이 하세요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정말 듣고 보니까 더더욱 어떤 무슨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만 할 게 아니라 가장 첫 번째로 기본으로는 이 뇌 재활 훈련, 뇌 건강 훈련을 정말 기본으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하시면 모든 분들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좀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네. 막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닌데 요거를 기본 코스로 넣어야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근력 운동을 하든 유산소 운동을 하든 이게 더 효과적으로 건강하게 발휘될 수 있을 것 같은 근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쉽게 그럼 이제 우리가 내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좀 이것만은 드시지 마시라. 피해야 할 음식. 그다음에 이것만은 꼭 많이 드셔주시라.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긴 하는데요. 근데 보통 문제가 없으신 일반인들도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치매라든가 혹은 인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그냥 막연히 걱정하시면서 살기는 네.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강연 같은 걸 할 때 이제 대중들한테 여러분은 여러분의 뇌를 위해서 최소한 뭘 하세요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뇌를 좋게 하는 뭐 호두라든가 생선 드신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좋은 것들을 사실 호두나 생선을 안 먹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력의 문제를 겪고 치매와 관련된 증상까지 질환까지 이제 발전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안 좋은 음식을 제한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저는 일단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하라고 하면 좀 가혹할 수 있으니까 만성 통증이 있으시다고 하는 거는 염증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염증이 계속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무릎 통증이나 허리라든가 뭐 근골격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냥 그걸 치료할 생각을 하셔서 치료하는 것들 중요한데 그거는 제 몸이 저한테 경고하는 신호예요. 사인을 네, 보내는 그렇죠. 거죠. 염증이 있어 지금. 염증이 있으니까 뭔가 이걸 하기 위해서 네 생활을 바꾸든가 그렇죠. 나가서 운동을 하든가 이제 그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해서 만성 통증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특히나 알러지라든가 여러 가지 면역계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이런 안 좋은 음식 단백질을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좋은 음식 단백질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다 좋아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밀가루 음식과 유제품의 그런 음식 단백질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밀가루 음식과 유제품에 있는 실적으로 음식 단백질의 DNA 서열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신경세포 단백질의 DNA 서열과 유사성을 봤을 때 최소한 60% 이상이 그 DNA 서열의 유사성 때문에 제 몸의 면역세포가 음식 단백질에 뭔가 항체를 만들었던 거를 그 항체들이 돌아다니면서 신경세포의 깃발을 꽂고 신경세포도 공격하라고 신호를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제 몸에 염증 반응이 있고 항상 통증이 있고 그리고 알러지라든가 면역계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이제 이를 유발하고 악화시킬 수 있는 밀가루라든가 유제품을 완전히 뭐 끊지는 않더라도 한 80% 정도는 좀 끊어보시려 노력하고 한 20% 정도는 뭐 지인들과 만나거나 정말로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네, 그때 정도 허용하는 형태로 해주셔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세상에는 어쩜 그렇게 안 좋은 음식들은 다들 이렇게 입맛에 맞게 개발이 되어가지고 정말 끊기 힘들게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지금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아마 말씀의 핵심은 정말 나쁜 음식을 가까이 안 하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 네. 그래서 지금 밀가루, 유제품, 네. 그다음에 저는 꼭 그 설탕, 단 네. 음식 그것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단 음식도 그렇죠. 그래서 단 음식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단 음식을 많이 먹는지 뭐 설문조사하는 방법도 많고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단 음식이라는 거는 달지 않아도 단 음식에 있는 당이 들어있는 네. 음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밥을 먹는다 하면 밥은 오래 씹으면 달긴 하지만 사실 그 자체로 달다라고 느낌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달든지 혹은 달지 않든지 그렇게 해서 몸의 혈당을 올릴 수 있는 네. 그런 음식들은
제 몸에 제가 그런 음식들을 너무 많이 먹는지를 확인하시려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고 나서 식곤증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은 탄수화물이라든가 다른 음식을 분명히 제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식곤증이 온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단 음식이나 혹은 탄수화물 곡류들이 들어가서 이게 혈당으로 전환되고 혈당이 전환돼서 혈당을 제 몸 세포 여러 곳에 운반하려고 하면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그쵸. 필요한데 그래서 인슐린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당뇨라고 하는 질환도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이 사실은 잘 모르고 계신데 당뇨 전 단계에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공복 혈당은 정상이긴 한데 하루 종일 당이 그냥 왔다 갔다. 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심지어 뭐 떡 같은 경우에 제가 제일 이제, 좋아하는 게 네, 떡인데. 떡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이제 드시게 돼서 이제 좀 약간 내가 뭐 이런 거 먹으면 졸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음식들을 굉장히 제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네. 대부분 당뇨만 관련이 있거나 혹은 그게 제가 비만이 되거나 혹은 다이어트 관련돼서 중요하다라고만 생각하시는데 그 인슐린 호르몬이 여러 가지 뇌에 관여하는 신경전달 물질이라든가 혹은 갑상선 호르몬에 가장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 피로도를 없애는 경우에도 이런 단 음식이나 혹은 혈당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좀 제한하시는 것들이 아주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아까 뭐 질문하신 의도에 포함되는 거긴 하지만 단 음식들이 인슐린과 관련돼서 제 몸에 염증 반응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발현시킬 수 있는 거여서 그래서 염증도 유발하고 피로도 유발하고 그런 음식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오늘 이렇게 듣고 보니까 정말 우리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건강 기능법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보니까 다음 시간이 사실 더 기대되거든요. 오늘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네, 오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뇌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나누다 보니 역시 건강한 생활 습관과 정신에서 건강한 몸과 뇌 기능의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멋진 언니, 오빠로 오래오래 즐겁고 행복한 삶 되시길 응원드립니다.